시리아 내전이 얼마 전 갑자기 끝났습니다. 13년간이나 승패를 가리지 못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소강 상태를 깨고 반군이 공격을 개시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니 정말 사막의 신기루 같은 종전입니다. 이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리아인들조차 어리둥절할 정도로 왜 갑자기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정말 시리아의 지옥이 끝났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이라크가 몰락하는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이 사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9.11 테러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나섰고,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제거에 나섰습니다. 명목은 테러에 사용할지 모를 대량 살상 무기를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손목 비틀듯 아주 쉽게 후세인을 몰락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듯 합니다. 아랍의 맹주 노릇을 하던 후세인이 사라지자 중동에 갑자기 엄청난 심해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는 대개 지정학적인 충돌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주변국들이 일제히 뛰어들면서 쉽게 전쟁으로 번지는 거죠. 사실 이라크는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지정학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억누르는 역할입니다. 이라크를 24년간 철권 통치했던 후세인은 권위주의가 몸에 밴 독재자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반대자들에겐 악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면은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었습니다. 물론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웃인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세인 집권 시절 이라크의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바지도 입을 수 있었으며 직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아랍 민족주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바탕으로 아랍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여러 파로 나눠 싸우는 종교는 오히려 방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은 수니파든 시아파든 종교단체는 모조리 탄압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지배하는 세상은 자신이 통치에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후세인 정권은 근본적으로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통제가 철저해서 그의 휘하에선 이슬람 근본주의가 자랄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라크의 또 다른 지정학적 역할은 이란과 아랍의 완충지대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이슬람 간 갈등의 모든 근원인 시아파와 수니파를 갈라놓은 장벽이란 뜻입니다. 이걸 미국이 치운 셈이죠. 이렇게 되면서 시아파와 수니파는 직접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후세인은 종교의 힘이 강해지는 걸 무척 경계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니파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슬람 혁명을 전파하려는 이란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라크의 몰락은 시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선 이란을 막아줄 방파제를 하나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사우디가 협력에 아주 소극적이었던 게 이런 이유에서죠. 아무튼 2011년 미국이 이라크에 철수하면서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대부분은 미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하필이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이란이 후세인의 빈자리를 홀랑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란은 이라크에 시아파 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육로를 통해 마음껏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은 오랜 꿈이었던 소위 초승달 벨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죠. 즉, 이란의 테헤란,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연결해 사우디를 포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억눌러 오던 종교 봉인도 해제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점령에 분노한 무슬림들의 민심이 급격하게 이슬람 근본주의로 기울게 된 것입니다. 이라크의 알카에다가 이때 만들어졌죠. 후세인의 수니파 군대가 갑자기 찬밥이 되면서 이들이 대거 알카에다에 합류해 세력을 순식간에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급행창에 대응하기 위해 수니파 이슬람이 이들의 지원에 나서면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세력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전으로 권력 공백이 생긴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에 자리 잡았던
그 유명한 급진 이슬람 국가인 IS입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사태 전개가 시리아 내전의 느닷없는 종식과는 어떻게 연관될까요? 먼저 아사드 정권을 다마스커스에서 몰아낸 반군 지도자 얘기부터 살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수장 아메드 알샤라는 시리아의 최고 명문인 다마스커스 대학 미디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자 이에 격분해 학교를 자퇴하고 이라크 알카에다 대원이 되었죠. 그는 폭탄을 설치하다 미군에 잡혀 5년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20년 후 시리아 내전을 끝낸 이 인물 자체가 이라크 공백의 샘물인 것입니다. 사실 시리아 반군은 물론 아사드 정부군조차 이렇게 오래 내전을 이어갈 능력이 있는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양측 모두 매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누가 이기든 진작에 끝날 싸움이었던 거죠. 그간 무너지기 직전의 아사드 정권을 여러 차례 살린 건 러시아였습니다. 시리아엔 정부군도 반군도 공군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운용할 여력도 없거니와 정유시설이 다 파괴돼 항공유를 만들 수가 없어서죠. 이 텅 빈 하늘의 유일한 지배자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막강 전투기를 앞세워 2020년 휴전에 들어가기 전 반군을 시리아 북부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공을 들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리아에서 장기 임차한 지중해변의 항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갖기 위해선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바입니다. 러시아로선 해군 함정이 정박해 있는 이 시리아의 항구를 잃으면 지중해와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가스관입니다. 서방 세계는 사우디, 카타르 등에서 시리아 튀르키예를 거쳐 서유럽까지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선 서방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자사자 시리아를 지원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코앞이라 마음이 급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리아에 파견된 공군을 불러들이자 시리아 정부군의 결정적인 우위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공군을 러시아에 의존했다면 육군은 사실상 전적으로 이란에 의지했습니다. 이란의 행동부대라 할 헤즈볼라가 주력이죠. 하지만 헤즈볼라는 최근 이스라엘에 참패하면서 공격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젠 생존을 위해 수비에 치중해야 할 처지라 시리아에서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시리아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이란 자체도 네코가 석자입니다. 그간 이란은 초승달 벨트를 유지하기 위해 능력보다 너무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2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입니다. 이란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죠. 미국의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국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이런 국민의 지지로 올해 새로 선출된 이란 대통령은 시리아와 헤즈볼라 지원에 무척 소극적입니다. 시리아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이 빠지자 정부군도 바로 와해되었습니다. 35만 명의 군 병력 중 절반 이상이 탈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군이 밀고 들어오자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을 난민으로 만든 시리아의 고통은 끝난 걸까요? 불행히도 시리아에서 지옥의 시간은 좀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의 아들인 이 반군 지도자는 세계와 교류하는 정상국가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수염을 짧게 깎은 뒤 서방 언론에 등장한 이 반군 지도자는 여성 시잡과 금연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로 홍역을 앓던 유럽도 속속 지원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가 시리아 난민의 비자 발급부터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알카에다 전력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도망친 바샤르 알 아사드도 처음엔 개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반군의 수장인 아메드 알샤라가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그가 이끄는 HTS가 가장 큰 반군 단체인 건 분명하지만 자기 몫을 요구할 그의 반군 단체도 널려 있습니다. 이제 순위파의 세상이 되었지만 그동안 권력을 독점하던 시아파 세력도 그냥 물러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시리아엔 또 다른 이슬람인 드루즈파도 있고 만만치 않은 기독교 세력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시리아를 주무르던 외세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반군이 다마스커스를 접수하자마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간 시료 지배하던 골란고원의 나머지도 점령해 대규모 정착촌 건설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극우들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대이스라엘 건설을 꿈꾸는 중입니다. 반군의 다마스커스 함락에 절대적인 지분을 가진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영토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쿠르드를 공격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계산서는 들이밀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독립을 꿈꾸는 쿠르드도 시리아 북부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시리아가 영토나 보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컴백을 꿈꾸는 러시아, 이란도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24년간 집권했던 이라크의 공백이 메워지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아버지와 아들을 합쳐 무려 54년입니다. 과연 이 공백을 메우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제2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충돌하게 될까요? 시리아에 갈 길이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